사람은 누구나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습니다. 가장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목숨이겠지요. 그런데 자신의 원칙과 신념을 목숨과 맞바꾼 이가 있습니다. 바로 1909년 10월 26일 만주의 하얼빈역에서 침략의 원흉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세 발의 브러닝 권총으로 처단한 바로 안중근 의사신데요. 당시 안중근 의사의 불꽃 같은 삶을 통해서 신념을 현실로 이루는 그 힘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중근 의사께서는 본래 애국개몽운동에 앞장섰던 문인이셨습니다. 말 그대로 선생님이셨죠. 자, 이런 평범한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어쩌다 여기는 무명지를 자르고 혈서를 쓰셨는지, 그리고 그 젊은 나이에 30대의 나이에 권총을 들고 목숨과 신념을 맞바꿔야 했는지 그 배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권 피탈 과정은 이렇습니다. 때는 1904년이었었어요. 1895년에 청일전쟁이 끝나면서 조선을 노렸던 청나라는 이미 물 건너갔고요. 한반도는 러시아와 일본 두 어떤 강대국의 각축장으로 변모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전운이 감도니까, 러일 전쟁의 전운이 감도니까 우리 당시 이제 대한제국이었습니다. 고종 황제께서는 엄정 중립을 선언을 하셨는데 1904년 2월 달에 리순 항구를 선제 공격한 일본군의 공격, 그것을 시작으로 이제 러일 전쟁이 발발합니다. 러일 전쟁 발발 직후에 일본은 우리나라의 중립선언을 무시하고 우리나라로 밀고 들어와서 강제로 한일의정서를 체결하게 되고요. 그 한일의정서에 보면은 군사기지 점거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독도를 빼앗아가게 됩니다. 러일 전쟁 도중에 말이죠. 또 한일의정서의 내용에는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조선은, 즉 대한제국은 일본의 충고를 들어라라는 충고권까지 있는 굉장히 굴욕적인 조약이었습니다. 그리고 1904년 5월 달에 일본 의회에서는 한반도 식민지화 방안과 관련된 대한시설 강령이라는 문서를 만들게 되고요. 그 문서에서 조속히 한반도를 일본의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고문관을 파견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해 8월에 우리나라에 고문관이 파견되는 조약이 체결되게 됐으니 그것이 바로 제1차 한일협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스티븐스라는 미국인이 우리나라의 외교 고문으로 오게 되고요. 그리고 메가타라는 일본인이 재정 고문으로 와서 이듬해인 1905년에 화폐 정리 사업을 통해서 어떤 그 우리나라의 화폐를 일본 화폐로 바꿔버리는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해인 1905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때가 을사년이 됐는데요. 여러 강대국들이 일본을 돕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작은 일본이 그 거인의 나라 러시아와 싸워 이길 수 있었는가를 의문을 가지는데요. 그것은 영국과 미국의 대리전 성격으로 치러진 전쟁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러시아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영국과 미국은 정보, 심지어는 재정까지, 군비 재정이죠. 여기는 일본을 지원을 했고요. 결국 미국과 영국의 힘을 얻은 일본이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죠. 사실 전쟁을 조금 더 끌었으면 일본의 재정이 파탄나서 전쟁 수행 능력이 없었는데요. 서둘러서 미국이 중재를 해버립니다. 야, 러시아, 너 일본 못 이겨? 일본 엄청 강한 거야. 계속 중재를 해서 결국 1905년 9월 달에 미국의 항구 도시 포츠머드에서 러시아가 항복을 하는 포츠머드 조약을 맺게 되는데요. 이거를 중재를 섰다는 이유로 미국 대통령은 이듬해 노벨 평화상을 받는 그런 블랙 코미디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쨌든 포츠머드 조약을 통해서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손을 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상 한반도는 완벽한 일본의 손아귀에 놀아나게 됩니다. 그해 11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음력 10월이 되겠는데요. 을사년, 바로 그 유명한 을사조약, 을사늑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이것을 지금의 교과서에서는 제2차 한일협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1년 전에 고문이 왔었잖아요. 이젠 고문이 아니라 통감이 우리나라에 오게 되는데 그때 온 초대 통감이 이토 히로부미가 되겠습니다. 흔히들 이토가 우리나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통감한 줄 아는데요. 우리나라는 국권 피탈 이전까지 총 3명의 통감이 있었습니다.
초대 통감이 이토 히로부미 1905년, 6년, 7년, 8년 오래 했고요. 1909년에 소네 황조라는 인물이 잠깐 통감을 했다가 1910년에 마지막 통감이 데라우치 마사타케고요. 그 데라우치 마사타케와 이완용이 서로 도장을 찍음으로써 우리나라가 1910년 8월 29일 날 국권을 피탈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데라우치 마사타케는 국권 피탈 직후부터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조선 총독부의 초대 총독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마지막 통감이 우리나라의 초대 총독이었던 데라우치 마사타케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국권 피탈 이전 5년 동안은 통감부, 국권 피탈 이후에 35년 동안은 총독부가 우리 민족을 괴롭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을사늑약 제2차 한일 협약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외교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일본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서는 조선은 제3국가 조약을 맺을 수 없다라는 내용도 나오고요. 앞으로 외교와 관련된 모든 사무는 일본이 관리를 한다. 이를테면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조선인이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일본 영사관의 도움을 청하는 외교권을 빼앗긴 사실상 망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빼앗긴 외교권을 다시 찾으려고 고종 황제께서는 2년 뒤인 1907년 정민년에 네덜란드에 있는 헤이그에 만국평화회의, 세계 열강들이 모이는 회의죠. 거기에 사절 3명을 파견합니다. 그들이 이준, 이휘종, 이상설이었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일제의 방해로 문전박대를 당하고 그 결과 고종이 강제 퇴위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1907년에 정미 7조약, 즉 한일 신협약이라는 조약을 통해서 통감의 권한을 한층 더 강화를 시키죠. 그래서 우리나라 차관급 이상의 고위 관리의 임명권까지 통감이 가져가는 만행을 저지르게 되고요. 그리고 1909년에 기후각서로서 사법권 박탈, 1910년에 경찰권 박탈, 그리고 8월 29일 날 바로 경술국치라는 정말 이성계가 세운 조선이 한순간에 망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그 잘난 지식인들, 그 잘난 선비들 뭐 하고 있었느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노력을 했었지요. 크게 계보가 이제 둘로 나뉘게 되는데요. 그 전에 이제 사악한 서양 세력을 배척하고 정의로운 전통을 보위하자라는 위정척사파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위정척사파가 바로 1900년대 들어오면서 의병 활동을 일으키게 된 거고요. 그리고 그 전에 문짝을 열어야 우리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는 저기 보시는 개화파 같은 경우는 여기는 20세기 들어서 애국 계몽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의병이라는 건 말 그대로 어떤 무력 투쟁으로 저기는 일본인들을 제압하자는 좀 더 직접적인 그런 투쟁이 되겠는데, 아무래도 글공부를 하던 선비들이 의병장이고 밭을 갈던 농민들이 낫들고 의병을 하다 보니까 좀 현실적이지는 못했던, 다분히 좀 감정적이었다라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이 의병 운동이었고요. 애국계몽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실력 양성 운동으로 표출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력 양성이라는 건 교육의 발전과 그리고 산업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의 힘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당장은 안 되겠지만 때를 기다려서 우리가 힘을 키워서 일본을 제압하자라는 이런 주장이 이제 애국계몽운동이 되는데, 이것은 다분히 현실적인 주장이긴 하지만 좀 직접적이지 못하다라는 그런 한계를 지니고 있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언론 활동이랄지 학회 이런 활동들이 되고 애국계몽운동 관련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국계몽운동을 하셨던 분들은요, 의병을 오히려 비판을 했습니다. 애국계몽운동의 원조였던 독립협회의 독립신문 같은 경우도 의병을 비적대라는 그런 좋지 않은 논조로 기사를 낸 적이 있고요. 그리고 당시 애국계몽운동을 추진했던 인사들이 각종 언론의 기사를 통해서 의병을 비판하는데 그 내용은 이런 거였겠죠. 어떻게 식칼로, 어떻게 낫으로 일본을 제압할 수 있는가? 각자 맡은 바 자리로 돌아가서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애국이요, 일본을 제압하는 길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한 거죠. 그러니까 미워서 비판한 게 아니라 안타까워 비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 안중근 의사께서는
애국개몽운동과 그리고 의병운동을 두루두루 섭렵하신 보기 드문 인물이십니다. 자, 안중근 의사의 삶이 어떠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